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요일 오후 7시에 딱 시작합니다. 8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결국 한 번 더 겪어야 되는 고난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 목요일 날 또 주식이 많이 빠지고 또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사실 이슈는 최근 국내 유수의 경제지에서도 일면 톱으로 삼을 만큼 아파트 팔아서 주식으로 투자로 간다 하는 그런 부분에 이른바 머니 무브가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이며 과연 지금 그러한 의사결정이 올바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가져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장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관한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특임 교수 계시죠? 박정호 교수님.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참주원경제연구소 이인주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진행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뭐 주간 전망대 어떤 이슈가 됐건 좀 이왕이면은 패널분들하고 유쾌하게 재미있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행하는 저 같은 경우 좀 낄낄거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가지고요. 먼저 우리 박 교수님.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어떻게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이 경로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이 방역이라는 키워드를 꼭 고려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같이 할 기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네. 그분들의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겨울이 될지 가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어떤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확산 국면은 한 번은 더 경험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는 그 과정에서 그 확산의 그 진원지가 예. 수도권과 서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워낙 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서울과 수도권이 핵심이 된 것 같아서 좀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신문 뉴스에는요. 네. 14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14개. 예, 이제 이건 정말 큰일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길래 말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KDI 근무하고 있었을 때 좀 교류했던 많은 해외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예. 해외 같은 경우는 그 5월 달을 전후로 해서요. 네. SNS 상위 키워드가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5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SNS 상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키워드는 방역, 보건 이런 거였는데 5월이 지나가면서 그 순위가 뭘로 바뀌었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카드 대금 때문에 죽겠다.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많은 국가들은 관광 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9%가 넘는 국가들이 많아요. 시사하는 크네요. 예. 그리고 특정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관광이 주인 곳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슬슬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 살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방역이 사실 완벽하게 대비돼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니즈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풀어줬던 것인데 그게 역시나 지금 이렇게 제2차 확산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이건 감내했던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소장님 뭐 좀 이 팬데믹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시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게 터질 것이 터졌다. 터질 이게 것이 터졌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봤는데 이게 없던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5월 달, 6월 달 우리가 너무 방심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내수 경제도 심각하고 돈도 많이 풀고 했지만 이제 그 효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을 계속 강화하느냐 경제를 살리느냐인데 최근에 경제 살리기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또 폭증을 하게 되니까 다시 방역에 방향을 틀게 되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원래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게 내릴 때도 이렇게 쭉 내려가거나 이렇게 흐름 자체가 있는데 내려가다가 이게 약간 안정 또는 반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질 때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이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반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충격이 더 크게 되는데 코로나도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늠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잠시 좀 잊고 있었는 것 같아요. 3월달, 4월달 걱정을 많이 하다가 네. 5월달, 6월달에 좀 느슨해졌죠, 모두가. 잊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게 잊었던 게 아니구나. 경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지. 그래서 저도 다시 지금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장님, 오늘 저기 목요일 날 코스피가 86.32포인트, 퍼센테이지로 3.66%, 코스닥은 3.37%. 자, 이게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한 줄로 딱 요약해야 되는 헤드라인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공포감, 우려감 때문에 코스피 급락, 폭락 맞습니까? 아마 이제 전문가 분도 계신데 사실 그 주가가 기존에 나와 있던 악재에 반응을 하는데 네. 뭐 하락폭을 감안하게 되면 뭐 어떤 전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근데 이제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막대한 유동성이고 네.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은 뭐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르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신 분 중에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뭐 기자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봤더니 올해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두 부류예요. 그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좋은 장에서도 좋지 않은 종목에 몰려서 수익이 별로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또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 또 인버스 쪽도 반대로 투자를 네, 했고요. 투자한 분들도 많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수익이 나도 먼저 팔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적정 수준 이상 안 나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큰 폭 떨어지면 다음 날은 좀 반등하고 이런 게 지금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결코 우리가 박스피를 벗어날 만큼 펀더멘털이 굳건하진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한 1,800 정도 가면 위로 받치고 그다음에 다시 위에 2,200, 2,300 가면 내려왔던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인버스 거꾸로 가는 주식 하락에 베팅하신 분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루만 놓고서 뭐 추세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건 대응의 영역이고 돈의 힘이라는 건 지금까지 기업 실적이나 경기에 상관없이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업종 대표주라는 BBIG,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 관련주들은 뭐 하루 조정받고 난 다음 그 다음날 또 뛰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왔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어떤 나중에 끝나고 나고 난 다음에 이게 고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 징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리 특히나 미국에서 조금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은 올 수 있다. 그러면 차츰 이제 안전자산과 그다음에 위험자산이 동시에 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교수님 혹시 증시에 관해서 한번 먼저 좀 견해를. 네. 사실 요즘 증시는 그야말로 유동성으로만 설명해도 충분하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 우리 사회에서 증시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작년 이맘때. 그러네요. 그때는 다 부동산만 얘기했었죠. 그리고 많은 유동자금들이 총선 때까지를 기다려봤었거든요. 예. 총선을 보고 혹시 다수당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좀 달라져서 투자하기에 원활해지면 그때 좀 부동산에 다시 자금을 넣을까 생각했던 유유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를 보고 부동산으로 당분간 투자 자금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자금들이 대거 다시 증시로 들어왔습니다. 증시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목들이요. 통계적으로 네. 우리가 주식 예탁금 규모도 역대 최고를 갱신한 예.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을 통상적으로 550만 명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700만 명이 10년 만에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제 갈 곳을 잃어서 다 증시로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냥 그 주가가 올라간 것인데 그럼 실제 기업의 성적표는 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좋아졌느냐? 이게 그렇게 보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그 대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네. M2, M1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봤었을 때 가장 현금성이 높은 형태인 M1 통화가 더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 M1 통화를 더 늘려서 확보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실 개인보다도 기업들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 기업들이 앞으로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전개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다 전환해 놓은 것이거든요. 요즘과 같은 최저금리 시대의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업들이 지금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한다? 야, 이 실물과 주식시장의 괴리감이 어떻게 결국 귀결될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기사에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보잉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은행권의 모든 대출 라인, 크레딧 라인 다 풀로 가동해서 대출받고 뭐 금리 낮으니까 회사채 발행해서 그걸로 뭘 투자를 하고 하기가 일단 캐시 확보다 캐시 확보죠. 이 또 부딪히네요. 올 한 해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급반등할 때 캐시는 뭐 아주 라임까지 살려서 캐시 이즈 트래시, 뭐 현금은 쓰레기 이러다가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이인철 소장님은 지금은 현철이 왕 이런 말씀도 얼핏 하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 소장님, 네. 자 교수님도 저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지에서까지 일면 톱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팔아서 주식 팩트입니까? 실합니까? 실제라고 봐야겠죠. 제 주변에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부동산이 뭐 거의 대세처럼 뭐 굉장히 말만 하면 부동산이었고 방송도 부동산 방송인데 올해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주식으로 등장하면서 제 주변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좀 기죽어 있던 분들이 굉장히 기가 많이 살아있는 상태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현금 보유를 하고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반대를 가고 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원래 이제 주식이 선행 지표고 부동산은 후행 지표라고 하는데 올해 시장만 바라본다면 한 배를 탄 것 같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유동성 장에 그냥 같이 한 배를 타고 그냥 또 흘러가는 이런 작은 배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시장을 다시 보자면 부동산도 그만 올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이 7년 연속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나왔던 규제보다 3년 동안 더 많은 규제들이 나왔고 굉장히 피로도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도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안 꺾이는 상황.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결국에는 과잉 유동성, 저금리, 과잉 유동성의 장인데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유동성 장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고 부동산 규제가 많이 규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약간 좀 내심 주식 쪽으로 이게 어차피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서민 주거 안정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식이 오르는 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많고 부동산은 규제가 지금 덩어리잖아. 양도세만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제 3주택 이상은 70%가 적용이 되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투자한다는 게 실수요자 아니면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득세도 3주택이면 12%, 종부세도 엄청나게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주식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550만에서 이제 700만까지 개미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동성 장애 지금 주식에 뛰어드는 게 과연 적절할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주간 전망 진행하다가 뭐 옛날에 516부터 해서 뭐 11.6, 뭐 5.18, 그다음에 뭐 12 많은데 그런 식으로 날짜로 뭐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이제 9.11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저 세계 무역센터. 그 이후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초반에 좀 외울라 하다가 포기했어요. 실례된 질문이지만 우리 부동산 쪽으로 그거 하시는 우리 김 소장님은 그동안 나왔던 정책 다 정리가 되십니까? 솔직히 정리가 안 되고요.
따로 엑셀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23번 정도 발표가 그렇죠, 됐는데 세부적인 뭐 대책 같지도 않는 대책까지 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봐도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은행에 부동산 대출을 뭐 어쨌거나 대출해 주시는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PB들은 다 압니까? 제 생각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헷갈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무사님들도 만나봤는데 네. 세무사님도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최근에 상담을 좀 꺼려하는 세무사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고 있고 이게 바뀌어서 바로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뭐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내년 6월부터 적용이 된다. 법조문처럼 끼고 다녀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들도 말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개인 자산이 걸려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은 아예 상담을 안 해주는 세무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불확실성이 많고 너무 복잡하고 지금 또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후속 대책들, 보완 대책들, 또 민심이 반발하면 또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상담할 때 계속 찾아봅니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제 상식적으로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나왔던 최근의 대책들, 보도 자료들 다 검토하면서 매일매일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제 50대 후반까지 접어들어서도 그나마 이렇게 봐줄 만한 얼굴을 유지하는 비결은 부동산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살집 하나, 뭐 집값이 오르지도 않는 동네에 그저 뭐 산이 좋아, 물이 좋아 이러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서울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내가 사는 동네에 뭐 불만 없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애들 다 키우니까 입시 제도도 언제부턴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잡았습니다, 교수님. 이 나라에 꽤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공부 못하는 애들 대학 잘 집어넣기 위한 제도도만요. 일종의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음서제도 비슷한. 네. 이거 편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팔리긴 팔립니까? 내놓으면. 팔리죠. 아, 그러니까 저 어느 분들처럼 시세를 몰라서 2, 3억 높게 안 부르고 그냥 제값만 시세대로. 내면은 네. 물론 뭐 내놓자마자 빨리 당장 팔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금매물로 내면 팔리는데 뭐 시세대로 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팔리고요.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어떤 점을 봤냐면 이제 전세 규제,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전세 매물이 막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집주인들이 회수하고 가격 올리고 예.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세입자인데 전세집을 구하러 왔는데 전세가 없고 전세 가격이 내가 최근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몇 억이 높게 나오니까 생각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는 걸 봤거든요. 아, 전세가 없으니까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매물은 있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계약을 하더라고요. 실수요자가. 예. 그래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지금 또 사고 있다.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명제 집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주식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뭐 두세 채, 서너 채 이런 분들이 지금 같은 뭐 환경하에 규제하에 팔고 그거 절대 은행에 못 넣어놓지 1%도 안 주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뭐 홀홀 날아가는데 집어넣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한 채 딸랑 한 채 내 살던 집 그걸 갖다가 지금 팔아서 주식이 좋다 해서 간다. 소장님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니 한번 인생 한번 걸어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재테크를 잘못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한 채 온이 한 채였는데 그걸 팔아서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해서 벌었어요. 10% 이상 먹어서 뭐 한 5억 투자했는데 5,500 내지 6억을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느냐? 아, 투자 원금이 10배였으면 먹는 게 더 커지겠네. 여기다 동네 자본까지 다 끌어들이겠거든요. 네. 사람이 심리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로 부동산 내놓고 그 자금을 여유 자금을 이제 주식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의 철칙이 뭐냐? 주택을 팔 대신에 정말 똘똘한 채는 놔두고 가장 이제 많이 안 오를 지역, 지방, 외곽 이걸 팔아서 고수익의 자본으로 가는 건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한 채, 내가 BPR 한 채를 팔아서 이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하루에도 뭐 30% 내외로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산은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IMF 외환위기든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경험
정말 IMF급 위기가 아니면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정말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면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떤 부작용으로 계속해서 지금 주택 시장이 물론 경실련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3년 동안 50%가 넘는 아파트 수익률이다 보니까 이 기대 수익이라는 게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돈을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대하고 30대 투자 관점이 달라요. 20대는 돈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욜로. 아, 내 인생 멋있게 살아야 돼. 나하고 집하고 결혼하고 취업은 별개야. 그러면서 정말로 명품의 외제차에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그 시기에 엄마 찬스, 은행 찬스 쓰고 집을 구매한 애는 어느 순간 나랑 똑같은 나보다 공부도 혹시 못했을 수도 있는 친구가 신분이 자산 확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패닉이 온 겁니다. 아, 욜로 추구하다가 골로 가는구나. 그래서 20대가 지금 대학교 내에서는 서클끼리 주식 투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30대는 지방으로 가요. 지방 가서 지방 가면 굉장히 한 2, 3억대 집도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게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주식을 투자하는데 얘네 20대 특징은 그거예요.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얘네는 모바일로 갑니다. 국내 주식만 안 사요. 미국 주식 사요. 24시간 밤새면서. 테슬라. 뭐 이런 그렇죠. 테슬라, 아마존, 애플 사는 애들이거든요. 테슬라 사면 다행입니다. 니콜라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아하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정말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 초창기 신혼 때는 20평짜리 작은 집에 살다가 애가 커가면서 교육 환경이 좋은 쪽으로 30평대로 움직이고 애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또 빠지고 이런 주거의 사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안 됐어요. 일단 무주택자는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받으면 바로 입주해야 되고요. 1주택자는 갈아타게 되면 1년, 2년 이내로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네. 대출도 안 해줘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는 갑자기 이게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요. 예. 뭐 다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이제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다 보니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부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여유 있는 주택, 저거는 향후 가치가 좀 덜하다 싶은 거는 있겠지만 한 채만 갖고 있는 분이 그걸 자산을 처분을 해서 주식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정말 노후가 골로 가요. 예. 노후를 서울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야, 욜로가 그건가요? You only live once인가요? Once, 예. 그건 너 인생 한 번 한번 산다. 산대. 그게 화끈하게. YOL로. 그게 잘못하면 GOL로 골로 간다. 박 교수님. 예. 또 하나 요즘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비투입니다. 네. 빚내서 투자한다고. 네, 네. 이제 부동산은 보니까 그게 막혔어요. 제도적으로 거의. 그런데 주식 쪽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또 이제 뉴스에서 많이 회자됐던 내용, 한국은행 발표 내용이죠. 금년 2분기 가계 신용, 2분기 말 1,637조, 1분기 대비 25조 원이 늘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건 정도인가요?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왔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 것은요. 작년, 재작년에 가계부채가 늘었던 가장 주범은 역시 빚내서 아파트 사고, 부동산 투자하기 위한 네네.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법적으로 다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계부채가 늘었다. 그럼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갔느냐? 물론 영세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출받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또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왔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의 신규 예탁금이 늘었고 그리고 생애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주린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분들이 2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라고 하니까 무리하게 자기 자산이 아니라 빚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동성 장세에서 이 유동성이
저는 뭐 바로 하반기에 꺼진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기 돈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계 당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도 이제 메시지를 좀 내고 있긴 하더라고요. 금융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증시 관련해서 미국에도 조금 조짐이 보인다라고 살짝 언급하셨습니다. 안 좋은 조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걸 보시길래? 미국은 2010년에 나스닥 지수가 2,000이었어요. 2010년,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2,000이었어요. 지금은 11,000이에요. 5배가 넘게 올랐어요. 네. 한 번도 조정 없이 왔습니다. 네. 이것도 역대 최장기예요. 뭐 2008년에 잠시 있었지만 잠시 그 조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큰 선에서는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아마 2017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당시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아니 당연히 대출 이자를 장기로 받으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낮아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과거에 그런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 미국은 어떻게 경기가 움직였나를 보게 되면 과거 7차례에 걸쳐서 이제 주로 이제 3개월물과 내진 10년물의 역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7번 내에 18개월에서 24개월 이후에 반드시 딥이 왔어요.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그 즈음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트리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트리거가 물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미국은 대선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의 대선을 예측하기로는 대부분 보면 이제 바이든 쪽이 워낙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도 이 트럼프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까지 했었던 게 돈 풀고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정책으로 미국 경기에 버블을 통해서 미국 성장률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앞서 제가 이제 5년간 5배, 10년간 5배 이상 키웠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경기하고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블을 계속 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버블이 꺼지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뿌린 달러가 헬리콥터 밴이 무려 3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3조 달러, 몇 천조죠? 거의 우리랑은 계산 자체 카운터블이에요. 언카운터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미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풀어놨던 돈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버블을 더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이 공격적으로 이제 재정 부양으로 해서 코로나 극복을 해서 돈 푸는 것들이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다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달러 강세가 지금은 약세로 변하고 있지만 올해 내내 지금까지 상반기 내에 자산들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 달러만 10% 떨어졌고요. 금값이 35% 올랐고요. 부동산 주식 다 올랐어요. 채권 가격 올랐고요. 유가만 교합선에서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결국 어쨌든 출구 전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 트리거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만약 이제 바이든이 된다면 트럼프가 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는 공격할 수 있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뭐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대상으로 중국에는 화웨이를 타겟으로 언제든지 자기 지지율과 관련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툭툭 터뜨리거든요. 1차적으로 미중이 아주 정말로 정말 그 약간 큰 합의가 아니라 스몰 딜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깰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트리거가 미국 경기 쪽에서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가 아마 코로나19만큼 더 강력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왜 달러가 킹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다 가지만 위험이 오게 되면 다시 안전자산, 달러 쪽으로 쏠릴 거라는 겁니다. 박 교수님, 연준 이렇게 워치하십니까? 네. 지난밤 그 의사록도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하고 트럼프의 기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연준과 트럼프의 예. 기조가 연준은 말 그대로 버블을 걱정하는 움직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떨어질 때쯤 되면 종합주가지수나 실물 지수가 좀 주춤할 때가 되면 파월은 경기를 부양한 듯한 목소리와 의사록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약간 과열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글쎄. 바로 시장을 잠재우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우려된다라든가 이런 논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버블은 막으면서 그렇다고 시장이 꺼지는 것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연준만 할 수 있는 박스권을 지금 뭐 유지하고 있는 논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조로 시장을 안정세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연준의 스탠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대선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재선을 위해서 당대 대통령은 시중의 유동성을 과감하게 공급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이 딱 2명인데 둘 다 경제 문제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 거거든요. 카터랑 예, 부시죠. 부시도 아버지 부시요. 아, 그래.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에 이긴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그때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하다못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도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뭘 제시했었냐면 그 당시 저 중남미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앞마당에 푸른 잔디 있는 집 하나 갖는 게 꿈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도 너무 이쁩니다. 아메리칸 드림 액트예요. 미국의 꿈의 법 이거예요. 그 법을 바로 발의했고 그걸로 인해서 차상위 소득계층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모기지를 줄 수 있는 서브프라임이 생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트럼프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도 꺼트리면 안 되고요. 미국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 성적표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는 자꾸 약세를 유지해야 되고 돈은 시중의 유동성을 더 공급해서 적어도 이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자기 선거 당일까지는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의 흐름이 적어도 미국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증시는요. 프라이빗 섹터에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적표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퍼블릭 섹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퍼블릭 섹터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은 미국의 대선이다. 그 전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 네. 뭐 최근에 뭐 최근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2,400을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온갖 유튜브에 2,600은 기본이고 3,000 갑니다. 예? 빚내서 투자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AI가 좋긴 좋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몇 편 보면은 지가 알아서 다 올려줍니다. 맞습니다. 바둑 한 2편 보고 나면 막 바둑만 올라오고 그런 식이라서 제목들만 보니까 야 이게 좀 뭐랄까 좀 정신줄 놓고 있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지만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3월 같은 그런 장은 예상 안 하시는 지금 앞으로 상승 추세는 이전과 같은 상승 추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는 우리가 봤던 이건 아니지만 네. 또 빠져도 지난 3월 것처럼 빠지는 않는다.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시중에 진짜 자금이 너무 많이 너무 풀렸고요. 많다. 아까 우리 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이 세계적인 불황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동성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의 10년 전의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과연 지금 다 해소했느냐? 다 해소 못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더 초유의 사태에 뿌렸던 유동성을 그럼 과연 어떤 방법론으로 언제쯤 회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가끔 써요. 증시에도 뉴노멀이 온 것 같다. 뉴노멀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의 성적표가 이 정도 되었었을 때는 1900에서 2000 찍었으면 다행인 것이 이제 여기서도 뉴노멀이 생겨서 우리나라 기업의 성적표가 이 정도 됐었을 땐 이제 2300 정도가 적정치로 바뀐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중의 자금은 앞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언제 있을지 누구도 지금 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뭐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하시는 말씀마다 토를 달면서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코로나 고마운 세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이나 ECB나 BOJ 할 것 없이 2008년 이후에 자기들이 해왔던 그 행태를 이 정당화하기도 힘들고 이걸 갖다가
말씀하신 출구 전략을 행하게 되고 이제는 계속 밟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계속 안 밟으면 자빠지니까. 그 자빠지는 순간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덤태기로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던 차에 코로나가 터져주니 또 그걸로 또 덮어버리니까 묶어 떠벌러 가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뭐 대부분의 나라들의 그 정책 실패가 다 묻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인철 소장님은 조금 이제 이미 버블의 조짐을 갖다가 보신 것 같고 우리 박 교수님은 워낙에 많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저도 근데 사실 연준이 살살 가자라고 봤습니다. 어제 의사록을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버블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김 소장님 네.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세월이 오래돼가 일본 말이에요. 네네. 한때 뭐 동경만 팔면은 뭐 미국을 다 산다 할 때 있었죠. 그렇죠. 그 일본 부동산이 왜 망가졌어요? 아 이게 좀 옛날 일이긴 한데 옛날인데 뭐 그래야 잃어버린 우리가 20년. 또 반면 그래서 교사로 삼죠. 과연 우리가 일본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하고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은 엄청 잘 나갔죠. 뭐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고 여차하면 미국도 따라잡겠다라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80년대. 그래서 돈도 많았고 뭐 그래서 기업들도 해외 부동산들, 빌딩들도 막 사고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작은 프라자 합의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자 합의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약간 손봐주기가 아니었느냐. 결국에는 최근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일본이 우방이었지만 결국에도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견제가 들어왔는데 일본이 왜 프라자 합의를 쉽게 합의를 해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감, 나쁘게 말하면 자만감. 우리가 곧 미국 너희도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까지 환율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해서 쉽게 오케이를 해줬는데 저는 경제가 무서운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작은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잉 유동성이나 코로나도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당장을 보면 뭐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 빠질 때도 없고 회수하기도 힘들고 어떻게든 유동성 장세가 유지가 될 텐데 일본을 보면 그 작은 환율 하나가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가 더 커지게 되고 또 정책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게 되고 신도시들 주택 많이 공급하게 되고 그때는 일본 인구가 또 감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많이 개발하고 기업들은 빌딩 사고 미국의 빌딩 사고 투자 부동산 투자 붐을 일으키다가 너무 과열이 되니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 금리를 또 급격하게 올리죠. 급하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또 반대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게 스텝이 꼬여가면서 결국에는 한번 침체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20년으로 빠져버렸거든요. 돈을 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도 과연 일본처럼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규제를 많이 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또 금리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또 개인 국민들이 그렇게 투기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양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본 따라가느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경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미국이든 우리든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섹터가 경제인데 일본 또 작은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은 환율 조작 하나 때문에 부동산 또 망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20년을 갔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 상승만 보면 과연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일본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서울 집값 상승을 보면 이거 충분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경실련 주장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50% 3년 동안 뭐 올랐다고 하는데 통계가 그렇고 실제로 체감은 더 올랐죠. 뭐 3억짜리가 10억씩 가고 하니까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본처럼 안 간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히 뭔가 예측하지 못하는 과잉 유동성, 컨트롤 하지 못하는 거. 지금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자전거에 올라탔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계속 이제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큰 자전거를 타고 더 많이 이제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멈출까에 대해서 멈추는 순간 어떤 딥 임팩트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트럼프 얘기했었는데 저도 뭐 단기간에 뭐 그런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런 큰 변화가 왔을 때 뭐 미국, 중국이야 뭐 잘 사는 나라고 어떻게든 기축통화국이고 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과 주식이 이렇게 과열이 됐을 때 향후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97년도, 98년도에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IMF 위기 같은 경우는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게 그때는 부동산이 그렇게 과열이 아니었거든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기 신도시 200만 호 주택 건설하면서 김영삼 정부가 유일하게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온 정부가 김영삼 정부거든요. 안 나오는 데만큼 넉넉했으니까. 네, 집값이 그냥 공급 물량과 수요 억제 정책이 노태우 정부 때 워낙 폭탄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한 6년, 7년 정도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IMF가 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과는 오히려 그때는 다행이다. 지금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오면 저는 주식도 지금 상당히 과열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안 하던 친구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름대로 학습 효과도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공부도 했던 분들인데 최근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주식 투자를 안 했던 분들,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분들, 경험이 없던 분들이 오르는 장 최근에 몇 달간 계속 올랐잖아요. 주식 무조건 올라. 이거 무조건 돈돼. 빚내서 무조건 비투해야 돼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도 그런 양상을 좀 보이거든요. 아까 욜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젊은 이제 저희 고객님들 보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만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고 나름대로 저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를 만나보니까 루즈가 돼 있어요.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고 직장도 좋지도 않고 근로소득도 약한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 버렸다. 영등포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10억이 올랐다더라.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이제 멘붕이 오게 되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자괴감이 들고 자아가 붕괴되면서 뒤늦게 이제 뭐 연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비투도 그렇죠? 비투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양상들이 사실 좀 컨트롤도 해야 되고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뭐 과잉 유동성 장이 빨리 꺼지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부자들은 또 관리를 잘 해요. 집 불필요한 집들 정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도 관리를 잘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설사 잃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투자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나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빚까지 내서 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그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제임스 딘이 이제 그런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 유동성 장애 당장은 아니겠지만 과연 언제 탈출을 하느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팔아야 결국에는 나의 돈이고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탈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물려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김인만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우리 섭외하시는 작가님이 야속하네요. 오늘 그래도 황소 한 분은 모셨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교수님이야 학계에 계세요.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 이인철 소장님 입장도 제가 이해가 돼요. 무슨 정권사에 소속되신 것도 아니에요. 최대한 객관성을 갖다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승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세요. 지금 부동산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더 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잡고 보세요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럼 누굴 상대로 무슨 영업을 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개인마다 다른 거죠.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 집을 팔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한 채, 두 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하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문제는 이제 주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연끌, 빅2, 빚까지 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고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주식과 부동산에서.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십몇 년을 쭉 지켜보면 나름대로 이제 왜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고 주식은 없을까?
최근에 보면 제 주변에 보면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이제 오래 투자해서 번 사람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고 보면 부동산은 한번 묻어두면 이제 장기간 가게 되고요. 팔 때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안 팔리거든요. 안 팔려서 그냥 전세 끼고 묻어두게 되면 나중에 또 우상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단기 흐름 매일 이게 보게 되고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관리가 안 되는데 위기장이 왔을 때 진짜 아파트까지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동성을 다 투입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버틸 수가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또 전세 레버리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빚까지 내서 주식에 올인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은 20년 동안 경기 침체가 돼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빚을 낸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워낙에 부자예요. 아, 개인들이 부자여서 견딜 수 있었던 거 그분들은 옛날부터도 제로금리였고 20년 전 도쿄를 여행하거나 지금 여행하거나 물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뭐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 혼자 생각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서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테크 한다고 해서 막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만에 하나 우리가 경실련 주장처럼 현 정부 들어서 50%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똑같이 되돌림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50% 떨어졌다라고 하면 집값이 50% 떨어지게 되면 은행이 흔들립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은행은 120%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린 지금 전부 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은 7, 80년대는 외국에 나가서 근로소득의 땀의 소중함으로 와서 일궈놓은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보니까 땀으로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20대, 30대부터 만연해 있어요. 네. 이게 누구의 탓이냐? 정부 정책이 잘못 이끌어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앞서서 플라자 합의에서 외부적인 압력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환율 평가 절상했다 하더라도 그걸 자신감 갖지 않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게 지금 연착륙됐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은 2번 거짓말하고 3번째부터는 아예 등을 돌려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우리 자산의 7, 80%가 부동산에 올인돼 있어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위해서 관심이 있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에 관심이 있고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까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 상속할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스탑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면 이 거품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완치가 돼서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느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다 코로나가 다 종식될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긴축을 한다고 하면 그 긴축은 초기엔 긴축 발작의 형태로 주식에서는 엄청난 쇼크가 와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트리거는 아무것도 아닌 나비 효과처럼 올 수 있어요. 정말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기싸움에서도 올 수 있고요. 갑자기 뭐 중국이 자기네 갖고 있던 미국의 채권을 좀 푼다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오는데 그 트리거에 따라서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는데다가 특히나 미국이 기침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수출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훨씬 더 의존적인데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과거에 IMF나 메리스나 사스 때는 우리나 동남아 일부의 문제였지만 미국이 전 세계적인 통합권자인 채권 국가인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험에 대비하자. 물론 이게 당장 내일 모레 오는 건 아니지만 좀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우리 이 소장님이 기대하시는 황소 역할을 제가 좀 한번 해보면 황소 역할. 사실 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맥락에서 우리가 그나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부분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사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80년대 후반에 미국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콜드 워 이즈 오버, 냉전은 끝났다.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었구나.
왜냐하면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1990년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리스트를 보면요. 1등이 그 당시 IBM이었고 2등 미쯔비시부터 해서 10등까지가 나머지 8개가 전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냉전은 미국이 이겼지만 경제선 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바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기업의 그 전성기를 미국은 어떻게든 자기네들 컨트롤 아래 놓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압박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슈퍼 301조라는 미국의 아주 강압적인 무역법 있잖아요. 거의 뭐 깡패처럼. 예, 맞습니다. 예. 그 초법적인 그 예. 법률 조항인 슈퍼 301조도 1988년도에 무역법 301조를 일본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슈퍼 301조로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1986년도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관세 100%를 부과했어요. 그 요새 미중 무역 스토리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 일본이라는 국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에게 많은 허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이죠. 한국이 받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86년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반도체 관세 100% 부과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일본 반도체는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비싼 게 돼버렸고 상대적으로 한국 거는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그들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들이 만들어진 정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어부질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미국 시각을,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관심의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중국이에요. 트럼프도 바이든도 동일한 공약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컸으니까. 예, 맞습니다. 밟아줘요. 예,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죠. 예. 일단 뭐 마지막인 것 같아서 뭐 훈훈하게 끝내는 분위기여서 호재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우리는 정치가 흔들려도 국민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세 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전 세계 214개 발생 국가 가운데 우리 국가 확진자 수는 76입니다. 네. 미국이 570만 명이에요. 그리고 브라질, 인도 등이 뭐 300만 명, 200만 명이 넘었는데 우리 확진자가 16,000명이에요. 아마 가장 먼저 극복한다고 하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마 우리 국민을 믿으면 아마 위기는 굉장히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봄이었죠. 주식이 막 폭락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뭐 이게 들어가서 저도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아, 저렇게 들어가도 되나? 이거 1,500이 붕괴됐는데 괜찮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걸 이겨낸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학습 효과가 이제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저도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유심히 보면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길을 그러니까요. 가면서도. 그래서 이런 국민 없습니다. 진짜 이게 예. 쉽지가 않은데 예. 이게 마스크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까먹을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진짜 이렇게 보고 싶고요.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빚내서 투자하고 뭐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각각 개인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쉽게 계획 없이 투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우리가 바라볼 때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무리하게 투자하고 뭐 하지만 개인들이 바라볼 때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데 그 오죽하면 리스크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 리스크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죠.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시장을 왜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 투자자들도 저는 물론 일부 투기꾼들도 있지만 다수를 보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잘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잘 이겨낼 것이고 결국에는 부동산 또 위기는 오겠죠. 안 올 수는 없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우상향하는 거니까 내 집 마련은 꼭 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훈훈하다. 그런데 교수님, 네. 딱 1분짜리 꼭 한번 여쭙고 싶었던 것이 지금 아마 요 크리티컬한 시점에 아니 너무 뭐랄까요? 너무 참 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빅피겨들이 이번에 막 흔들리거든요. 네. 금이 처음으로 온스당 2,000불을 찍고 나서 지금 우짜까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금년 들어서 다 오르는데 못 오른 건 달러밖에 없다. 지금 시장에 엄청난 달러 약세 전망도 득세하고 있고 또 투기적인 달러 약세 배팅도 강한데 최근에 교수님도 환율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 언급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 네. 조금 우리 환율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지금 하반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달러가 금이나 다른 거와 비교했었을 땐 약세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흥국의 통화에 비교했었을 땐 달러는 여전히 강세예요. 대표적으로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터키 이런 국가들 통화 가치가 30%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수준의 외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시에 30% 가까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 이들 국가가 우리 옛날에 97년, 98년처럼 외환위기,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크게 위기가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반기에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느냐 이걸 좀 들여다보면 역시 방금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오늘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흥국 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간 속도하고요. 2012년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 신흥국 시장에서 또 역시 달러나 외화가 빠져나간 속도와 지금 코로나19로 지난 8월까지 신흥국 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간 속도를 보면 이 이전의 두 가지 이슈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네. 그 얘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잃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국제 큰 손들은.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기준금리를 한번 낮췄었지 예. 않습니까? 그때 정말 저희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 단기 예적금의 잔고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살펴봤더니 네. 우리가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초고령층들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기 생활비가 이자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 원래 나오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가계부채 1,600조를 얘기하지만 시중엔 유동자금 2,000조도 있어요. 그 2,000조가 지금 원하는 어떤 행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그렇게 낮췄다고 그럼 나보러 투자하라고 고용하라고 나 그런 거 안 해. 그럼 나는 오히려 돈을 더 넣어서 내 생활비라도 그냥 받고 말겠어. 지금 안전성에 대한 어떤 소구는 코로나19 전에도 공고했지만 지금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렇게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가 8월 초까지 이렇게 경험했던 다소 좀 편안했던 시장 흐름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뭐 주식시장도 외환시장도 뭐 금리까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지막 코멘트를 우리 세 분 패널이 다 훈훈하게 해주셔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많은 이렇게 걱정들이 있을 만한 최근 주말 흐름이었습니다만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훌륭한 국민입니다. 그걸 믿고 또 헤쳐나가시죠. 중요한 것은 비투는 아닙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모든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상향입니다. 들쭉날쭉이 있지만 이 들쭉날쭉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빚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